안녕하세요. 잠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북방을 통일한 조조는 이제 더 이상 북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양쯔강 너머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삼국시대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은 적벽대전이 시작되기 전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북방을 통일한 조조의 선택.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오랜 숙적이었던 원소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소의 아들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고 북방의 오한 역시 조조에게 큰 위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향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뒤를 완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담과 원상 그리고 원희까지 원소의 아들들은 끝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했고 조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북방의 오한까지 정벌하며 후한 북부 대부분은 마침내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앞을 가로막을 세력은 북쪽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천천히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아직 자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양쯔강 너머 강동과 형주. 조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렵 남쪽에서도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형주의 주인 유표의 마지막. 조조가 북방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형주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형주는 오래전부터 후한 남부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양쯔강을 따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풍부한 물산과 수많은 인구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인물은 유표였습니다. 유표는 무력으로 천하를 다투기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쓴 군주였습니다. 큰 전쟁을 피하며 오랜 시간 형주의 안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선비들은 형주를 비교적 평화로운 땅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유표 역시 병이 깊어졌고 후계자를 정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형주가 하나의 뜻으로 모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유기는 따로 떨어져 있었고 곁에는 둘째 아들 유종을 지지하는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표가 세상을 떠나자 형주의 대신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종이 새로운 형주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이미 조조의 대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유종은 수십만에 이르는 조조군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 대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형주의 운명뿐만 아니라 유비와 송건 그리고 훗날 적벽대전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형주의 항복. 유종이 형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을 때 조조의 군대는 이미 남쪽으로 빠르게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북방을 통일한 조조의 군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형주의 대신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형주의 병력만으로는 조조의 대군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끝내 항복을 선택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젊은 유종 역시 백성과 형주를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으로 수십 년 동안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해온 형주는 큰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조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남쪽 최대의 거점을 손에 넣었습니다. 풍부한 군량, 수많은 병사, 그리고 양쯔강으로 이어지는 길까지 이제 그의 남정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유종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주에 머물고 있던 한 사람은 끝까지 조조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항복 대신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백성과 함께 떠난 유비.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뒤 유비는 더 이상 형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이미 빠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유비에게 서둘러 몸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병력만 이끌고 떠난다면 충분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을 남겨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전쟁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 유비를 믿고 함께 길을 떠나겠다는 사람들, 그 수는 점점 늘어나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노인과 아이, 짐을 실은 수레, 가축들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행렬은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동 속도도 크게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조의 군대가 곧 따라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백성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백성은 전쟁 속에서 지켜야 할 대성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선택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정통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든 유비는 끝내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려진 행렬은 마침내 조조의 기병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장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장판, 운명이 갈린 하루. 조조의 기병은 빠른 속도로 유비의 행렬을 추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던 유비의 군대는 기동력에서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판 부근에서 조조군이 따라잡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병의 돌격에 행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사방으로 터졌고 유비의 군사들 역시 혼란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비의 아들 유성과 부인 간부인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수 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적진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조운이 적진을 돌파하여 어린 유선을 무사히 구해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처럼 수많은 적장을 베고 혼자 수만의 군사를 뚫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문학적 과장이 더해진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조운의 침착한 행동은 혼란 속에서도 유비 진영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비가 남쪽으로 퇴각하는 동안 또 다른 장수가 조조군의 추격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비였습니다. 장비는 장판교에 홀로 서서 뒤따라오는 조조군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연의에서는 그 기세에 조조군이 놀라 물러났다고 묘사되지만 정사에서는 장비가 소수의 병력으로 다리를 지키며 추격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록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장비가 유비 일행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유비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던 형주는
이미 조조의 손에 들어갔고 이제 그의 앞에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양쯔강 건너 강동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강동의 선택. 유비가 가까스로 장판을 빠져나올 무렵 양쯔강 건너 강동에서도 급박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동의 주인 송건은 그 소식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조조는 언제든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동에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조조는 이미 북방을 통일했습니다. 지금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차라리 항복하여 백성과 강동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유와 노숙은 강동에는 아직 충분한 힘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넓은 양쯔강은 북방의 기병이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강동의 군사들은 오랫동안 강과 바다에서 싸우며 수전에 익숙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조군은 육지 전투에는 강했지만 대규모 수군을 운용한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송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항복한다면 강동은 다시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숙 역시 유비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송건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동의 운명, 수많은 백성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모두 그 선택 하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송건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싸우겠다. 그 한마디는 훗날 삼국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적벽으로 향하는 두 세력. 송건이 항전을 결심한 뒤 강동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은 유비를 찾아가 함께 조조에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비 역시 더 이상 홀로 조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달랐지만 지금만큼은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비와 송건은 마침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손유동맹이라 부르게 됩니다. 한편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은 뒤 거대한 함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병사들과 형주에서 새롭게 편입된 수군까지 조조는 자신이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양쯔강은 북방의 평원과는 전혀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강의 흐름, 바람의 방향, 그리고 수전에 익숙한 강동의 군사들. 조조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히 송건과 유비의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연과 새로운 전쟁 방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함대는 천천히 적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동의 수군도 조용히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쯔강 위에는 두 거대한 세력이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삼국지 최고의 전투, 적벽대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